안녕하세요. 충북대학교 병원 소아신경과 김조수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신경과의 이지훈입니다.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아신경과의 연미선이고요. 저희 다 뇌전증을 열심히 보고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 의사들입니다. 어렸을 때 열성 경련, 요즘 경련을 앓으면 뇌전증으로 갈 경우도 있나요? 열성 경련을 앓았던 환자 중에 뇌전증을 앓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열성 경련을 앓았다고 해서 뇌전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. 또 열성 경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그쵸. 수 있고요.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뭐뭐 할 수도 있나요는 항상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는 드리는데 갈 수 있습니다. 네, 일반적인 열성 경련은 사실 뇌전증과 굉장히 관련이 적죠. 없죠. 네, 적고 네. 아주 퍼센테이지로만 뭐 0.3%? 뭐 이 정도 굉장히 낮죠. 낮은데 뇌전증을 갖는 아이 중에 첫 번째 증상이 열성 경련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열성 경련의 위험인자 여러 가지 네. 만약에 어떤 정해진 나이 이후에 한다든지 그렇죠. 뭐 시간을 뭐 길게 한다든지 쭉 이렇게 국소 발작을 한다든지 여러 그런 위험인자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네네. 소아신경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뭐 검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생각됩니다. 마지막에 있는 발달 장애가 있는 이제 사람들이 뇌전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지요?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. 모든 답이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폐렴을 걸렸다고 치면 열도 날 수 있고 기침도 많이 할 수 있고 가래도 끓을 수 있는데 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증상의 일부로 발달 장애가 나올 수도 있고 뇌전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뇌전증은 하나의 질환일 수도 있지만 증상이 질환명으로 된 경우이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뭐 관련은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. 네.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뇌전증도 있는지 또 이게 뇌전증이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것은 아닌지 아무 이유 없이 뇌전증이 생기지는 않겠죠. 그러니까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는데 어느 굴뚝에서 연기를 이제 불을 뗐는지 모르는 그냥 원인을 못 찾는 뇌전증이 50%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냥 좋은 얘기로 원인을 못 찾을수록 예후가 좋다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하죠. 결국 뭐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그렇죠. 뇌신경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전기적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발작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게 뇌전증이기 때문에 뇌신경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네.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질문이 뇌전증은 전조 증상이 없이 바로 오나요? 또 ADHD랑 관련이 있는가요? 뇌전증 중에 전조 증상이 없이 오는 뇌전증도 분명히 있고요. 그리고 전조 증상을 동반한 뇌전증이 있기도 하고 저기서 질문하신 게 뭐 그 전에 뇌전증이 있기 전에 뭐 환자의 행동 변화나 뭐 이런 게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꼭 그런 게 있고 뇌전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뇌전증이 뇌신경계통의 질환이기 때문에 ADHD의 유병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크게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죠. 네네,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. 뇌전증 전조 증상도 결국은 어느 부위에서 시작을 하는 뇌전증 종류냐에 따라서 전조 증상을 느낄 수도 있고 특징적인 전조 증상들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이 ADHD에 관련된 것도 뇌전증 자체의 문제일 수 있지만 또 약물 치료와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맨 마지막 질문이 눈이 이틀에 한 번씩 순간적으로 눈 번쩍거림이 있다고 하는데 뇌전증에 연관된 증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선 그걸 결정한 다음에 약물 뭐 치료를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. 네. 증상이 확실히 이 뇌전증 발작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저게 이제 발작 증상의 일부일 수 있기는 한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환자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 증상이 약을 올려도 그렇게 쉽게 없어지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저런 증상이 얼마나 불편한지에 따라서 그렇죠. 사실은 약물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조금 쓸 수도 있는데 이틀에 한 번씩 순간적으로 눈 번쩍거림이 있으면 사실 그게 건강상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약물을 막 복용하는 것보다는 저는 약도 부작용이 있으니까 약물 부작용도 따라서요. 있으니까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뭐
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친절하게 네.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. 네. 저기 그 뇌전증 원인에 대해서 계속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것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가, 또는 뭐 정신적 충격으로 의해서 생기는 건가. 참 다 아무리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도 계속 궁금하실 네.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정신적 충격으로 뇌전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뭐 외부 충격, 예를 들어서 머리를 다치거나 뭐 했을 때 뇌전증이 발생할 수는 있고, 또 청소년기에 뇌전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러시는 경우가 많아요. 얘가 얼마나 건강하고 잘 컸고 이제까지 우리 집엔 아무런 그런 게 없었고 그런데 얘가 왜 뇌전증이냐 뭐 그러는데, 그 시기에만 또 특정 발현하는 뇌전증들이 있거든요. 그 연령에만.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자였는데 그 시기에 발현을 해서 뇌전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,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 질환이 나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비록 매일 아침 저녁 약을 먹어야 되고 1년에 적어도 뭐 2번이나 4번 병원에 가야 되고 1번 검사를 해야 되고 귀찮죠. 귀찮고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까? 내가 남보다 잘나고 싶은 시기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하나도 꿀릴 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뇌에 지진이 나는 병이다. 지진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지진이 난 거죠. 그러면 그거 지진을 최대한 가라앉힐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보고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를 꼭 한 번은 봐야 됩니다. 그걸 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독립해야 되거든요. 독립할 준비를 하고 나를 어둡게 보지 않고 잘 힘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.